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워렌 버핏, 버락 오바마 등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인정한 데일 카네기. 그가 쓴 책은 지금도 처세술계의 바이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으로 모두에게 호감을 사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하면 친구를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럼 책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비법. 친구를 얻고자 해서 이 책을 읽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 최고의 친구 사귀기 귀재의 테크닉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 누구냐고? 내일 길을 걷다가 만날 수도 있다. 그 귀재는 반경 3m 이내에서 우리를 보면 꼬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다독여주기라도 하면 그 귀재는 펄쩍 뛰어올라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이런 식의 애정 공세 뒤에는 그 어떤 숨은 동기도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부동산을 팔 생각을 하지도 않고 결혼하자고 할 생각도 없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동물이 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닭은 알을 낳아야 하고 소는 젖을 줘야 하고 카나리아는 아름답게 지저귀어야만 한다. 하지만 개는 사랑을 주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5살 때 아버지가 50센트를 주고 털이 노란 강아지 한 마리를 사오셨다. 그 강아지는 내 어린 시절의 빛이자 기쁨이었다. 매일 오후 4시 30분쯤이 되면 강아지는 앞마당에 앉아 그 아름다운 두 눈을 반짝이면서 길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들리거나 내 도시락통이 흔들리는 게 보이면 한달음에 언덕길을 달려 올라와 숨을 헐떡이며 나를 반겨주었다. 기쁨에 겨워 껑충거리며 환희에 젖어 지저댔다. 티피는 5년 동안 한결같은 우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다. 그 비극적인 날을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티피는 내가 누워있던 곳에서 3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벼락을 맞아 죽었다. 티피의 죽음은 유년기에 겪게 된 비극이었다. 티피, 너는 심리학 책 따위는 읽어본 적이 없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너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겠다고 애쓴 2년보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는 2달 동안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이야기하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겠다고 애쓴 2년보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보낸 2달 동안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흔들어서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노력한다. 결과는 당연히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저 자신들 생각뿐이다. 아침, 점심, 저녁, 온통 머릿속에는 자기들 생각이다. 뉴욕 텔레폰 컴퍼니에서 전화통화 중에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어떤 단어였을지 다들 짐작이 갈 것이다. 그건 바로 대명사 나였다. 이 말은 500번의 통화 중에 3,900번이 사용되었다. 나. 사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누구였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나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려는 노력으로는 절대로 진실한 친구를 많이 얻을 수 없다. 친구, 특히 진실한 친구는 그런 식으로 사귈 수 없다. 나폴레옹도 그렇게 하려고 조세핀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조세핀,
그동안 나는 이 세상 누구 못지않은 행운아였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정말 의지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빈 출신의 저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가 쓴 인생의 의미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서 알프레드는 이렇게 말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만 준다. 인류의 모든 실패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다. 심리학에 관한 두툼한 책들을 아무리 들춰봐도 이만큼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표현을 만나기는 어렵다. 강조를 위해 다시 한번 적어보자.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만 준다. 인류의 모든 실패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다. 뉴욕 대학에서 단편소설 창작 강좌를 들었던 적이 있다. 그 중에는 주요 잡지사의 편집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있었다. 그 편집자는 매일 책상에 수십 개씩 쌓이는 소설 중에 하나를 집어들어 몇 문단만 읽고 나면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작가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 비정한 편집자는 소설 창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2번이나 이야기를 멈추고 설교를 하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네요. 하지만 소설 작가로 성공하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건 기억해 주세요. 소설 창작에 필요한 일이라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일이 분명하다. 하워드 서스톤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할 때 분장실에 함께 있었던 적이 있다. 서스톤은 최고 마술사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다. 40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환상을 만들어내고 청중을 어리둥절하게 한 것이 몇 번인지 모른다. 그의 마술에 놀란 사람들은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마술쇼를 찾았고 서스톤은 200만 달러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었다. 나는 서스톤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해달라고 청했다. 학교 교육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다. 아주 어릴 적에 가출을 했던 그는 떠돌이로 지내면서 화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건초 더미에서 자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음식 동량을 해서 살았다. 글을 배운 것도 기찻길에 늘어선 표지판 덕이었다. 그가 마술에 대해 월등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아니었다. 그는 속임수에 관한 책이 수백여 권이 있다고 말해주었고 그 속임수에 대해 그 못지않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에게 없는 것 2가지가 있었다. 일단 무대에서 자신만의 개성으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능력이 있었다. 완벽한 쇼맨십을 구사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 몸짓, 어조, 눈썹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모든 것은 용의주도하게 사전에 연습된 것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다. 서스톤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서스톤은 많은 마술사들이 청중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럽게도 많이 왔군. 저 얼뜨기들 오늘 제대로 속여주겠어. 라고 혼잣말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서스톤은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썼다. 서스톤은 무대에 오를 때마다 나를 보러 이 사람들이 와주었으니 정말 감사하다. 이 사람들 덕분에 내가 쾌적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게 가능해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무대 위에 오르기 전에 항상 이런 말을 되뇌었다고 했다. 쇼를 찾아준 청중들을 사랑한다. 내 청중들을 사랑한다. 우스꽝스럽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은 자유니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다. 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마술사로 꼽히는 사람의 비결을 그저 전달할 뿐이다. 펜실베이니아주의 노스워렌에 사는 조지 다이크는 30년 동안 했던 주유소 일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 주유소 위쪽으로 새로운 고속도로가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은퇴 후에 무료한 일상이 지겨울 것이라 생각한 조지는 예전부터 갖고 있던 바이올린으로 음악을 연주하며 시간을 때울 생각이었다. 그는 곧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듣기 위해 여행을 다니게 되었다. 겸손하고 다정한 그는 만나는 모든 음악가들의 관심사와 경력에 관해 알고 싶어졌다. 대단히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그는 여러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곧 미국 동부의 컨트리 뮤직 팬들 사이에서 킨주아 카운티 출신의 서툰 바이올린쟁이 조지 아저씨로 알려지게 되었다. 조지 아저씨의 사연이 우리에게까지 알려졌을 때 그는 72세의 나이로 신나게 살아가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그는 생산적인 일은 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은퇴 후의 기간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대단한 인기의 비결도 바로 이것이었다. 그가 부리는 하인조차도 그를 사랑했다. 그의 시종이었던 제임스 아모스는 시종에게 영웅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다. 아모스가 책에서 밝힌 일화를 하나 소개한다. 아내가 대통령에게 메추라기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아내가 한 번도 메추라기를 본 적이 없다고 하니 대통령은 그 모양을 아내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가 살고 있는 별채로 전화가 왔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직접 건 전화였다. 대통령은 아내에게 지금 창밖에 메추라기가 있으니 밖을 내다보면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했던 것이다. 그처럼 작은 일도 챙기는 건 대통령의 평소 인품이었다. 대통령은 우리 별채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크게 소리를 치곤 했다. 어이, 애니! 어이, 제임스! 지나가는 길에 던지는 다정한 인사였다. 어떤 아랫사람이 이런 상관을 싫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이니 어떤 사람인들 좋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루스벨트는 태프트 대통령이 영부인과 출타 중에 백악관을 찾아갔다. 진심으로 아랫사람을 좋아했던 그의 모습은 그가 백악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하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인사를 건넸던 것에서도 알 수 있었다. 심지어 조리원들의 이름도 다 알고 있었다. 아치버트의 글에서 당시 상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부엌에서 일하는 앨리스를 보고는 여전히 옥수수빵을 만드느냐고 물어보았다. 앨리스는 하인들 먹으라고 가끔씩 만들지만 윗분들은 드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입맛을 모르는 사람들이군. 루즈벨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네. 앨리스는 옥수수빵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냈다. 루즈벨트는 빵을 먹으면서 사무실로 넘어갔다. 그리고 정원사들과 인부들과도 인사를 하면서 지나갔다. 루즈벨트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예전에 부르던 호칭으로 불렀다. 백악관에서 40년 동안 안내 담당자로 일해왔던 아이크 후보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말했다.
오늘은 거의 2년 만에 맞는 기쁜 날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오늘과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뉴저지의 채텀에 사는 영업 담당자 에드워드 사이케스 주니어가 거래를 유지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몇 년 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존슨앤존슨 제품의 방문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래처 중에는 힝햄에 있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소다수 담당 판매원이나 자파 판매원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주와 이야기를 해서 주문을 받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 매장의 주인에게 찾아갔는데 더 이상 존슨앤존슨 제품에 관심이 없으니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소규모 가게의 손실에는 아랑곳 없이 할인점이나 음식점에서의 판매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가 죽은 채로 자리에서 물러나 몇 시간 동안 그 마을 주변을 차로 돌았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서 최소한 존슨앤존슨의 입장에 대해 설명이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소다수 담당 점원과 판매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걸어가는데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아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2배가 되는 양의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놀란 얼굴로 주인을 쳐다보면서 몇 시간 전에 왔다 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소다수통 옆에 서 있는 젊은이를 손으로 가리켜 보이며 말하기를 내가 떠난 후 그 청년이 다가와서 내가 가게에 와서 자신과 판매원에게 인사를 건네주는 몇 안 되는 영업 담당자라고 말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소다수 담당 점원은 주인에게 거래할 만한 영업 담당을 꼽자면 그건 단연 나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 말에 동의하고 단골 고객으로 남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자질이란 사실을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건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유명 인사의 시간과 협조를 얻어낼 수도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한 적도 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보자. 몇 년 전에 브루클린 예술과학 재단에서 소설 창작 강좌를 연 적이 있었다. 강좌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캐서린 노리스, 페니 허스트, 아이다 타벨, 엘버트 페이슨 터훈, 루버트 휴즈와 같은 쟁쟁한 작가들을 브루클린으로 모시고 와서 작가들의 경험을 통해 무언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우리는 작가들에게 작품에 대한 칭송과 함께 작가로서의 성공 비결과 충고를 진심으로 듣고 싶다는 편지를 썼다. 편지 말미에는 150명 수강생들의 서명이 덧붙여졌다. 편지에는 작가들이 무척 바빠서 강연 준비를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적고 작가에 대한 질문과 집필 방법에 대한 질문 목록을 동봉했다. 작가들은 그 편지를 마음에 들어 했다. 누군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작가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브루클린까지 여행에 나서 주었다. 같은 방법으로 설득해서 내 강좌의 수강생들에게 강연을 해주었던 유명인사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내각의 재무장관 레슬리 샤우와 태프트 대통령 내각의 법무장관 조지 워커샴, 윌리엄 제닝스 바이런,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이 있다. 공장 노동자이든 사무직이든 왕좌에 앉은 왕이든 우리 모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를 칭찬하고 높이 평가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독일의 한 카이저의 사례를 들어보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즈음에 카이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참한 경멸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의 조국도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네덜란드로 도망가 목숨을 건졌다.
그를 향한 증오가 너무나 격렬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의 사진을 찍거나 장작 위에 올려 화용시켜도 좋겠다고 생각할 지경이었다. 분노의 화염이 온 세상을 덮을 듯한 그때에 한 소년이 카이저에게 다정함과 존경심을 담은 진심 어린 편지 한 장을 보내왔다.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항상 빌헬름을 자신의 황제로 생각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적었다. 카이저는 소년의 편지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아이를 초대해 만나기로 했다. 소년은 빌헬름을 찾아왔다. 소년의 어머니도 동행했다. 그리고 카이저는 소년의 어머니와 결혼했다. 그 어린 소년은 친구를 얻는 법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법에 대한 책을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면 된다.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을 아무런 계산 없이 진심으로 해주면 된다. 윈저공이 영국 황태자일 때 남미 지역으로 여행 스케줄이 잡혀 있었다. 윈저공은 여행 몇 달 전부터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행지의 언어로 강연을 할 수 있었고 남미인들은 그를 사랑했다. 나는 오랫동안 주위 지인들의 생일을 반드시 알아내고 있다. 어떻게 아느냐고? 점성술에 대해 일체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일단 상대방에게 태어난 일시가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과 연관이 있다는 말을 믿는지 묻는 걸로 말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에 태어난 날을 묻는다. 가령 상대가 11월 24일이라고 말해주면 11월 24일이라 11월 24일 이라고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친구가 뒤를 돌아보거나 해서 시선을 돌리면 이름과 생일을 아무데나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수첩에 옮겨 적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그렇게 알아놓은 생일을 달력에 적어놓아 자동적으로 시선이 가도록 했다.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생일이 다가오면 편지를 쓰거나 전보를 보냈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이 지구상에서 나만이 생일을 기억하는 경우도 있었다. 친구를 얻고자 하면 활기차고 열성적인 모습으로 대하도록 하라.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전화를 받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어조로 여보세요? 라고 말하자. 많은 기업에서는 전화 교환원들에게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어투로 모든 사람과 통화하라고 훈련시키고 있다. 그러면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그 기업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낌을 받는다. 이제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관심을 갖게 되면 친구를 얻게 되는 것만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뉴욕의 북아메리카 내셔널뱅크의 공시에 매들라인 로즈데일이라는 예금자의 편지가 실린 적이 있다. 귀사의 직원들에게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예의 바르고 공손하며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긴 줄에 서서 기다린 끝에 창구 직원의 기분 좋은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참 유쾌해지더군요. 로즈데일 부인이 그 후로도 계속 그 은행의 고객이 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뉴욕의 대형 은행에서 일하던 찰스 월터스는 한 기업에 관한 비밀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업무를 맡은 적이 있었다. 긴급히 정보가 필요했는데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 그 회사의 대표였다. 월터스 씨가 그 기업의 대표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한 젊은 여자가 문가에 고개를 내밀고 그날은 우표를 하나도 모으지 못했다고 말했다. 12살 난 아들을 위해 우표를 수집 중입니다. 대표는 월터스 씨에게 말했다. 월터스 씨는 자신의 임무를 설명하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표는 애매하고 막연하게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해주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분명했지만 그를 설득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였다. 그렇게 짧았던 대표와의 만남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나버렸다. 월터스 씨는 우리 강좌에서 당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솔직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러다가 그의 비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표, 12살 난 아들. 그때 우리 은행의 외무부서에서 수집해놓은 우표가 생각나더군요. 5대양 6대주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편지 봉투에서 떼어놓은 것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저는 그 기업을 찾아가 대표의 아드님을 위해 우표를 조금 모아놓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열화와 같은 안내를 받으며 대표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대표는 마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인 양 열정적으로 제 손을 잡고 악수를 했습니다. 환한 미소로 밝아진 얼굴에는 선의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조지가 좋아할 겁니다. 그는 우표를 쓰다듬으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이걸 좀 보세요. 이건 보물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아들의 사진을 보고 우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후 대표는 1시간에 걸쳐 제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것도 자진해서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는 부하 직원을 불러 질문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공동 경영자들에게도 전화를 걸어주었습니다. 문서, 보고서, 통계,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그야말로 한아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들 말로 표현하자면 특종을 잡았던 겁니다. 여기 또 다른 신뢰가 있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네이플 주니어는 몇 년 동안 대형 체인점 유통기업에게 연료를 판매하려 애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유통업체는 계속해서 타 지역의 판매상에게 연료를 구매해서 네이플이 일하는 사무실 바로 앞을 지나 운반해왔다. 하루는 네이플이 우리 강좌가 시작되기 전에 그 유통업체에 대한 격한 분노를 쏟아내며 이 나라의 해악이 되는 존재라고까지 낙인을 찍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연료를 팔 수 없었던 이유를 궁금해했다. 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보자고 제안했다. 그 방법을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우리는 강좌에 참여한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그 유통업체가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로 했다. 네이플은 내 제안에 따라 그 업체를 옹호하는 편에 서기로 했다. 그는 유통업체를 옹호하는 편이 되는데 동의하고 경멸을 맞지 않던 그 유통업체의 임원 한 명에게 찾아가 말했다. 오늘은 연료를 판매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에서 열기로 한 토론 대회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찾아온 것은 제게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 대회에서 꼭 이기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떤 도움이라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네이플의 말을 빌어 설명하자. 나는 그 임원에게 정확히 1분 정도만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조건 아래 임원은 나를 만나주기로 했지요. 내 상황을 설명하고 나자 그 임원은 나를 의자에 앉히고 정확히 1시간 47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통업체에 관한 책을 썼던 임원을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 미국 체인점 유통협회에 편지를 써주면서 나에게 토론대회 주제와 관련된 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백여 개 지역을 위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내내 그 임원의 눈은 빛났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임원으로 인해 제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떠나는데 임원은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문까지 배웅해주면서 토론대회에서 이기게 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연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임원은 자발적으로 연료를 구매하겠다고 말한 거였습니다. 저희 제품과 저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노력했던 지난 10년 동안 이루었던 일보다 상대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그의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면서 보냈던 2시간 동안 더 많은 진척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네이플 씨, 자네가 깨달은 그 사실이 새삼스러울 건 없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년 전에 로마의 유명한 시인 푸블릴리우스 시루스는 이렇게 말했지.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진다. 인간관계의 다른 원칙들도 마찬가지지만 관심을 드러내는 일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만 한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이득을 얻게 되지만 그 관심을 받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 쌍방에게 좋은 일이 되는 양방향 통행이어야 한다. 뉴욕의 롱아일랜드에서 강좌를 들었던 마틴 긴스베르크는 한 간호사가 보여준 특별한 관심이 자신의 삶 깊숙이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들려주었다.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10살이었죠. 저는 시립병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전용병동에 입원해서 다음날 생명의 위험을 수반하는 정형외과 수술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병원에 갇혀서 요양을 하면서 아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저 둘이서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사회복지기금의 원조로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병원에 찾아올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면서 고독과 절망, 두려움의 감정이 엄습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제 걱정을 하고 계실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서 같이 밥 먹어줄 사람도 없이 계실 어머니는 추수감사절 저녁 식탁을 마련할 돈도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서 베개에 고개를 파묻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온몸이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 젊은 수습 간호사가 제가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는 내 얼굴을 가려주던 이불을 젖히고 내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날 일을 해야만 해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어 외롭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 그 수습 간호사는 음식이 담긴 쟁반 2개를 가져왔습니다. 얇게 썬 칠면조 고기와 으깬 감자, 크랜베리 소스, 그리고 디저트로 아이스크림도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내게 말을 걸면서 내 두려움을 가라앉혀 주려 노력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후 4시까지였지만 그 수습 간호사는 밤 11시까지 내 곁에 있어 주었죠. 나와 게임을 해주고 말을 나눠주면서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이후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10살 때 겪었던 좌절감과 두려움, 외로움과 함께 낯선이가 보여준 따스함과 상냥함이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곤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싶고 진정한 친구를 얻고자 한다면, 그리고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다면 이 원칙을 마음에 새겨두도록 하라. 다른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져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뉴욕의 8번가 33번 도로에 있는 우체국에서 등기 편지를 붙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에 생긴 일이다. 나는 우체국 직원이 권태로운 듯 따분한 얼굴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편지 봉투에 무게를 재고 우표를 건네준 다음에 거스름돈을 주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단조롭기 짝이 없는 일을 몇 년이고 반복해왔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저 직원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어 봐야겠다. 그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그것도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에 관한 이야기여야 했다. 나는 자문해 보았다. 저 직원에게 높이 평가해 줄 만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특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니 더 그랬다. 하지만 그때는 손쉽게 찾아냈다. 나는 큰 칭찬을 줄 수 있는 것을 당장에 찾아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내 편지 봉투에 무게를 재는 동안 열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당신처럼 그렇게 머리숱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든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다. 네, 전보다는 못한 건데요. 그는 겸손하게 말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훌륭하다고 거듭 말해주었다. 그는 굉장히 기뻐했다.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몇 마디 더 주고받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았다. 많은 사람이 제 머리를 보고 감탄하곤 합니다. 장담하는데 그 직원은 그날 점심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갈 때 하늘을 나는 것 같았을 것이다. 또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도 내가 한 말을 이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그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야 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강연 중에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왔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무엇을 얻어내셨죠?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노력했다고?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다니. 만약 우리가 너무나 비열하게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행복과 약간의 진심 어린 인정을 전하는 것도 뭔가 대가를 받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시고 떫은 돌 능금 크기만도 못하다면 응당 실패를 하게 될 것이다. 마땅한 일이다. 물론 나는 그 대화를 통해 얻은 게 있었다. 그건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 맴돌아 즐거운 노래를 들려주는 느낌이다. 인간의 행위에는 매우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 우리가 그 법칙에 순응하면 우리는 절대로 곤란한 일을 당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칙을 어기면 골치 아픈 일이 끊이지 않게 된다. 그 법칙은 바로 이것이다. 언제나 상대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라. 앞서 말했듯이 존 듀이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숙한 충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진가를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라고 말했다. 앞서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리와 동물을 구분지어주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이다. 이 욕망이 있기에 인간의 문명이 시작된 것이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관계의 규칙에 관해 사색해왔다. 그렇게 도출해낸 주요 지침은 하나다. 새로울 것도 없는 지침이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쭉 존재했던 것이다. 조로아스터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공자는 24세기 이전에 중국에서 이것에 관해 연설했다.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도 중국의 한수이강 계곡에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기 100년 전에 석가모니는 이것을 겐지스 강가에서 설파했다. 21세기 이전에 예수는 유대의 바위 언덕 사이에서 이것을 가르쳤다. 예수는 이것을 축약해서 한 가지 사상으로 만들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법칙일 것이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 나만의 작은 세상에서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싸구려 아부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인정을 원한다. 친구와 동료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찰스 슈왑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황금률을 지키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주자. 그런데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이다. 위스콘신주의 오클레어에 사는 데이비드 스미스가 강좌에서 자선 공연의 매점을 맡게 되면서 곤란했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들려준 이야기를 전해보자. 콘서트를 하던 밤에 공원에 도착해보니 매점 옆에 안 좋은 기분으로 서 있는 2명의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곳에 서서 어찌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후원회의 회원 중 한 분이 나타나 나에게 현금 보관함을 건네면서 그 일을 맡아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노부인이 도와줄 거라면서 로즈와 제인이라고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휑하니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현금 보관함이 권위의 상징이라는 걸 깨달은 나는 그 상자를 로즈에게 건네면서 돈을 제대로 못 쓸 것 같다고 말하고 현금 보관함을 맡아주시면 내 마음이 더 편안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인에게는 매점 판매를 도와주러 온 10대 아이들에게 소다수 기계를 작동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로즈는 행복한 얼굴로 돈을 세고 제인은 10대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즐겁게 보냈고 저는 콘서트를 즐겼답니다. 프랑스의 외교관이나 정치 집회의 지부의장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인정의 철학을 활용할 수 있다. 일상 속에서도 그 마법은 효력을 발휘한다. 가령 식당에서 프렌치 프라이를 주문했는데 여종업원이 메시 포테이토를 가져다 주었다고 해보자.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 저는 프렌치 프라이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여종업원은 천만에요 라고 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요리를 바꾸어 줄 것이다. 우리가 그녀에게 존경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등 이런 간단한 표현들은 단조로운 일상생활의 윤활유와 같은 인사말인 동시에 올바른 예의범절을 증명해주는 각인 효과도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그리스도교, 재판관, 맨섬 사람들 같은 홀케인의 소설은 20세기 초의 베스트셀러였다. 수백만 명이 그의 소설을 읽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다. 그는 대장장이의 아들이었다. 학교 교육이라고는 8년 동안 받은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당대 최고의 문필가로 칭송받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홀케인은 소네트와 서정시를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의 모든 시를 탐독했다. 심지어 로세티의 예술적 업적을 칭송하는 강연 원고를 써서 로세티에게 직접 보내기까지 했다. 로세티는 기뻐했다. 아마도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을지도 모른다. 내 능력을 이렇게 극구 칭송한 젊은이라면 대단히 명석하겠군. 그래서 로세티는 이 대장장이의 아들을 런던으로 불러서 자신의 비서로 일하게 했다. 그것은 홀케인 인생 일대의 전환점이 되었다. 홀케인은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서 당시의 문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의 조언과 격려에 힘입은 홀케인은 만방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맨섬에 있는 그의 고향집 그리바성은
전 세계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그는 수백만 달러의 부동산을 유산으로 남겼다. 만약 유명인에게 감탄했다고 칭송하는 글을 적지 않았다면 홀케인은 이름도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런 것이 바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의 힘이다. 참으로 불가사의할 정도로 놀라운 힘이다. 로세티는 자신을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정작 그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준 사람은 적었던 모양이다. 그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준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면 그의 인생도 달라졌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었던 우리 강좌에서 강사로 활약했던 로널드 롤랜드는 공예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했다. 그는 기초 공예 과목을 가르치면서 만났던 크리스라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어 보내주었다. 크리스는 자존감이 부족하며 조용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아이죠. 저는 고급반도 가르치고 있었는데 고급반에서 수업을 듣는 건 일정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특권이고 높은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수요일에 크리스가 책상에 앉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불꽃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크리스에게 고급반에 들어가겠느냐고 물었지요. 그때 크리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14살 난 소심한 남자아이가 눈물을 참으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롤랜드 선생님, 제가 그럴 실력이 되나요? 그럼 크리스, 실력이 되고 말고. 그 말을 하고 황급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이지요. 그날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는 크리스는 2인치 정도 키가 훌쩍 자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크리스는 그 밝고 푸른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면서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롤랜드 선생님. 크리스는 제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깊은 욕구입니다. 이 법칙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 저는 너는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게 교실 앞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표지판을 볼 때마다 지금 대면하고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란 사실을 되새깁니다. 툭 터놓고 말하면 우리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든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상대방이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생각을 은근하게 내비치는 것이다. 에머슨의 말을 기억하자.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나보다 우월한 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운다. 하지만 애처로울 때도 있다. 근거 없는 성취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정말 구역질나게 불쾌한 자만심으로 소동을 피우며 자존심을 세운다. 이를 두고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거만한 자는 단명할 권위를 입고 하늘 앞에서 그런 기상천외한 속임수를 써서 천사들이 눈물 흘리게 한다. 강좌에 참여했던 사업가들이 이 원칙을 적용해서 얻어낸 놀라운 성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먼저 코네티컷주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의 사례를 보자. R씨는 우리 강좌를 수강하기 시작하고 아내와 함께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처가 쪽 친척을 찾아가게 되었다. 아내는 R씨에게 나이 많은 숙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고서는 연배가 더 어린 친척들에게 부랴부랴 갔다. 조만간 인정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했는가를 발표해야 했던 그는 그 나이 많은 숙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상당히 가치 있는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집안을 둘러보면서
진심으로 감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살펴보았다. 이 집은 1890년에 지어졌군요. 그렇죠? 알씨는 물었다. 맞아. 숙모님이 답했다. 바로 그 해에 이 집이 지어졌지. 제가 태어난 집이 생각나네요. 아름답고 잘 지어진 집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짓지 않죠. 자네 말이 맞네. 숙모님은 동의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집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지. 조그만 아파트면 된다고 하고는 자동차를 타고 놀러 다니기나 하니까. 이 집은 내가 꿈에 그리던 곳이라우. 숙모님의 목소리는 아련한 추억에 젖어 떨려오고 있었다. 사랑으로 지은 집이지. 우리 남편이랑 내가 몇 년 동안이나 꿈꾸다가 지은 집이니까. 건축가를 쓰지도 않았어요. 모두 우리가 직접 설계한 거지. 숙모님은 알씨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었다. 알씨는 숙모님이 여행을 하면서 구해온 평생을 소중하게 간직한 아름다운 보물들을 보고 진심으로 감탄했다. 페이즐리 직물로 만든 숄, 오레도니 영국제 찻잔 세트, 웨지우드 도자기, 프랑스산 침대와 의자, 이탈리아산 그림, 그리고 한때 프랑스의 어떤 성에 걸려있던 실크 커튼까지 다 구경했다. 숙모님은 알씨에게 집을 샅샅이 살펴보게 한 다음에 차고로 가게 했다. 그곳에는 벽돌 위에 올려져 있는 패커드 차가 있었다. 민트색이었다. 우리 남편이 죽기 직전에 나를 위해 샀던 차라오. 그리고 한마디 짧게 덧붙였다. 그이가 죽은 뒤로는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자네는 좋은 걸 볼 줄 아는 사람이니 이 차를 갖게. 주겠네. 무슨 말씀이세요, 숙모님? 그러시면 제가 난처해집니다. 물론 숙모님의 관대한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숙모님의 직계 친척도 아닙니다. 저는 새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차를 받고 싶어하는 친척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친척? 숙모님은 소리쳤다. 물론 있지. 저 차를 가지려고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친척들 말일세. 하지만 그 친척들은 절대로 저 차를 갖지 못하게 될 거야. 친척분들께 주고 싶지 않으시면 중고상에게 팔아서 처분하셔도 됩니다. 팔다니. 숙모님은 또다시 소리쳤다. 내가 이 차를 팔 거라고 생각하나?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는 꼴을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가? 꿈에도 저 차를 팔 생각은 없네. 자네에게 주겠네. 자네는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야. 알씨는 계속 사양해 보았지만 숙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거절할 도리가 없었다. 페이즐리 숄과 프랑스산 고가구, 그리고 추억과 함께 커다란 집에 혼자 살고 있던 그 노부인은 조금만 알아주어도 좋아할 정도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다. 그 노부인도 한때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인기가 많았다. 사랑이 가득한 집을 지었으며 온 유럽을 돌아다니며 예쁜 물건들을 수집해 집을 꾸몄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고립무원으로 지내는 늙은이가 되는 바람에 약간의 인간적인 따스함이나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이 간절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바람을 이루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토록 바라던 작은 인정과 따스함을 발견한 노부인은 사막에서 샘물을 본 것 같았다. 노부인의 감사하는 마음은 소중히 여기던 패커드 차량을 선물로 주는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또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자. 도널드 맥마흔은 루이스 앤 발렌타인의 관리자이자 뉴욕의 라이에서 일하는 조경사 겸 묘목업자였다. 이번 사례는 그의 이야기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친구를 얻고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강연을 들은 직후 저는 한 유명한 법률가의 부지 조경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땅 주인이 찾아와
철쭉과 진달래를 집중적으로 심어주었으면 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말했죠. 판사님, 좋은 취미를 가지셨네요. 키우시는 개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해마다 열리는 애견쇼에서 우승을 여러 번 하셨겠어요. 그 짧은 인정의 말은 큰 효과를 냈습니다. 네, 판사가 대답했습니다. 개들과 지내는 건 늘 즐겁습니다. 우리 개집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판사는 나에게 1시간 정도 개들과 개들의 수상 실적을 자랑했습니다. 개들의 족보까지 가지고 나와 그렇게 아름답고 영리한 이유가 혈통에 있다고 설명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들아이가 1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 그렇죠. 너무 좋아 까무러칠 겁니다. 됐군요. 아드님께 강아지 1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판사는 큰 소리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강아지를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만 하면 잊어버릴 테니 적어드리겠소. 그리고 판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혈통과 먹이 주는 법에 대한 설명을 타자기로 쳐서 가지고 나오더니 수백 달러의 강아지 1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중한 시간을 1시간 15분 동안이나 저에게 주었지요. 제가 그의 취미와 이뤄놓은 일들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탄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코닥의 창업자인 조지 이스트먼은 활동 사진을 가능하게 했던 투명 필름을 창안해내어 1억 달러의 재산을 축적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대단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도 우리처럼 약간의 인정을 갈망했다. 사례를 보자. 이스트먼이 이스트먼 음악학교와 킬번홀을 로체스터에 짓고 있던 당시의 일이다. 뉴욕의 슈페리어 시팅 컴퍼니의 대표인 제임스 애덤스는 그 건물에 들어갈 극장 의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얻기를 원했다. 그래서 건축가에게 전화를 해서 로체스터에서 이스트먼을 만날 약속을 잡았다. 애덤슨이 도착하자 건축가가 말했다. 의자의 공급 계약을 원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조지 이스트먼의 시간을 5분 이상 빼앗으면 가망이 없다는 걸 알아두시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아주 엄격한 사람이고 매우 바쁜 분이니까요. 그러니 빨리 용건을 말하고 나오세요. 애덤스는 그렇게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의 사무실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 보니 책상에서 허리를 숙이고 서류 더미를 바라보는 이스트먼을 볼 수 있었다. 곧 그는 고개를 들고 안경을 벗은 다음 건축가와 애덤슨 씨에게로 걸어오며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건축가는 두 사람을 서로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런 다음에 애덤슨이 말했다. 이스트먼 씨, 기다리는 동안 사무실을 좀 보았는데 정말 대단하군요. 이런 사무실에서라면 일하기가 싫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조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무실은 평생 처음 보네요. 이스트먼이 대꾸했다. 거의 잊고 지내던 걸 새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답지요. 그렇죠? 처음 지었을 때는 정말 이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면 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몇 주 동안 이 방을 따로 보지 못하고 지내곤 합니다. 애덤스는 앞으로 걸어가서 책상 상판을 한 손으로 쓱 문질러 보았다. 이건 영국제 떡갈나무군요. 그렇죠? 이탈리아 떡갈나무와는 재질이 약간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스트먼이 대답했다. 수입해온 영국산 떡갈나무입니다. 좋은 목재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친구가 저를 위해 골라준 거죠. 그러더니 이스트먼은 애덤슨에게 사무실을 구경시켜주면서 실내의 면적과 색상, 수공 조각에 대해 말하고 그 외 자신이 기획과 집행을 도운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목공품을 감상하다가
창문 앞에 멈춰 섰다. 이스트먼은 인류 사회를 돕기 위해 세운 기관들을 조심스레 손으로 가리켜 보였다. 로체스터 대학, 종합병원, 동종요법병원, 프렌들리홈 실버타운, 아동병원이 보였다. 애덤스는 재산을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데 사용하는 이상적인 행보를 두고 마음으로부터 칭송했다. 곧 이스트먼은 유리 진열장을 열어서 자신이 처음으로 가졌던 카메라를 꺼내었다. 한 영국인으로부터 구매한 발명품이었다. 애덤스는 이스트먼에게 창업 당시의 어려움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보았고, 이스트먼은 어린 시절의 가난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으면서 홀어머니가 하숙집을 운영하고 자신은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일했던 사연을 이야기했다. 가난의 공포는 밤낮으로 이스트먼을 괴롭혔고, 이스트먼은 어머니가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애덤스는 더 많은 질문을 하면서 이스트먼의 이야기를 이끌어냈고, 감광판으로 실험을 했던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이스트먼에게 집중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스트먼은 사무실에서 종일 일하고 때로는 밤을 새고 실험을 했던 이야기를 했다. 화학 실험이 작동되는 동안 쪽잠을 자면서 지냈기에 72시간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은 채 일하고 잠을 잤다고 말했다. 애덤스는 이스트먼의 사무실에 안내를 받고 들어오면서 5분 이상을 넘기지 말라고 경고받았지만 이미 1시간이 지났고 이어서 2시간이 더 흘렀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스트먼은 고개를 돌려 애덤슨을 보고 말했다.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의자를 몇 개 사왔는데 집에 있는 일광욕실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햇빛에 색이 바래서 전날 시내에 가서 페인트를 가져다가 직접 칠을 했습니다. 제 솜씨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집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보여드리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자 이스트먼은 애덤슨에게 일본에서 사온 의자를 보여주었다. 겨우 몇 달러에 불과한 의자였지만 수백만 달러 자산가인 이스트먼은 자신이 직접 페인트를 칠한 그 의자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극장 의자 공급 계약은 9만 달러에 달했다. 그 계약은 제임스 애덤슨에게 수주되었을까 아니면 다른 경쟁 회사로 갔을까? 그 이후 이스트먼이 죽기까지 그와 제임스 애덤슨은 아주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 프랑스의 루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클로드 마레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식당에서 꼭 필요한 직원을 잃게 될 위기를 극복했다. 그 직원은 5년간 식당에서 일하면서 마레와 21명의 직원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그런 직원이 우편으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혀와서 마레는 충격을 받았다. 마레의 말을 옮겨보자. 저는 매우 놀랐고 실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늘 좋은 대우를 해주고 원하는 바를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를 직원이자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존재로 생각하고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아무런 설명도 듣지 않고 그 사직서를 수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따로 불러내서 말했습니다. 폴레트, 자네 사직서를 수락할 수 없다는 걸 알아주게 해. 자네는 나나 우리 회사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네. 이 식당을 성공해 나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 자네야. 저는 이 말을 전 직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하고 그녀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우리 식구들 앞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폴레트는 사직서를 철회했고 저는 예전보다 더 그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우리 식당과 저에게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그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사와 인정을 표현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을 통치한 바 있는 최고의 통찰력을 가진 정치가이자 문인인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몇 시간이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진심으로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하고 인정하라.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